한중 두 정상은 경주 에이펙 이후 2달 만에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한영 문제 등을 두고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 중국은 굉장히 바쁜 일정이 많기 때문에 정상 잘 안 만나는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춘절까지 중국은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생겼죠. 중국이 볼 때. 11월 1일에 그 한중 정상회담을 경주에서 했는데 11월 7일에 소위 다카이치 사태가 났습니다.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그래서 일본이 군사행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났고, 그 다음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전술적 조정을 해서 팩스 실리카라는 조직을 출범시켰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그 8개 나라인데 이게 결국은 AI와 반도체 공급망까지 전부 아우르는 시스템이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1월 중순에 한일 정상회담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볼 때는 한국과 일본 뒤에는 늘 미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정상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해야겠다라는 게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빨리 방문을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중국이 상당히 미온적이었었는데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미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뇌관처럼 돼 있는 지금 이 소위 대만 해협 문제, 이 문제를 하나의 중국으로 확실하게 그 전 세계적인 메시지를 발출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은 당연히 새로 출범한 정부가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빠른 그 소위 방중이 이루어졌고 중국이 초청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열수 실장께도 같은 질문입니다만, 즉 한미일 중에 약한 고리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지? 네, 그 부분에는 뭐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한미일이 계속해서 협력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협력을 하면은 그 협력의 결국은 이제 좌표 또는 목표, 그것이 결국 중국 견제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미일의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두 정상이 오늘 한반도 평화 문제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앞서 우리 정부가 대북 대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 파트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네, 사실 큰 틀에서 의제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합의나 이런 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소위 그 군축 백서 얼마 전에 그 한 데서도 한반도 비핵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NSS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도 그게 사라졌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당면하고 있는 최대 위협인 북핵 문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그리고 특별히 2가지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네. 핵 얘기할 거면 나는 얘기 안 할 거다. 북미 대학은 뭐건 다 싫다. 그리고 남북은 별개 국가니까 자꾸 우리를 엮으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명시적인 그런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
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물론 이제 내부 실무회의 또는 그 비공개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 큰 틀에서 아마 중국이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제로 올릴 수는 있지만 합의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방중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또 북미 대화 물꼬도 어떻게 틀 건가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우리가 중국의 어떤 수준의 역할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중국하고 얘기해야 될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북한이 지금 현재 완전히 모든 것이 단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절돼 있는 남북한 문제를 어떻게 뚫을 거냐 하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게 보면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뚫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이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이 이제 어떤 이제 희망을 갖고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겠죠. 지금 남북한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은 뭐 미국하고 4월 달에 중국하고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또 북한하고 정상회담에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과 북한하고도 그 전에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진지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북한의 김정은한테 얘기를 좀 해서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부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걸 이제 적절한 선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남북한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북미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제 아주 나쁜 경우를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미중 정상회담, 미중 북 정상회담 이렇게 3자 회담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중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협조 사항을 시진핑 주석한테 얘기할 거다라고 보고요. 비핵화 문제는 우리 그 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뭐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비핵화 문제는 모든 부분에서 빠져 있죠. 그래서 NS에서 그 국가안보 전략서에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작년도 전성절 때 그때 정상회담 할 때도 그 부분 빠졌고 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 했는데도 북한 비핵화 문제는 빠져 있었고 또 이제 그 군축과 관련된 보고서 중국에서 나왔는데 거기도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보면은 결국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잠시만요. 지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 마저 듣겠습니다. 이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두 달 전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회담을 가진 후 이번이 두 번째로 마주 앉았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잠시 뒤에 10여 건 정도 되는 MOU 체결식도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들어온 대로 계속 듣겠고요. 앞서서 얘기하시다만 부분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뭐 공동성명 같은 거는 없을 수 있지만 네. 그러면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가 뭘까? 그 용어는 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비확산 체제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NPT 체제를 유지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합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해서 예. 굉장히 우리도 양보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정도 용어만 포함이 돼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강 교수께 추가 질문 드리면 앞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지만 과연 이런 북미 회담이라는 것이 진전 가능성이 있느냐? 그 장소가 또 중국의 가능성도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안 아닌 제안 그리고 우회적으로 대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선뜻 응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응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이 소위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임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얘기가 계속 그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비핵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김현수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핵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북한만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반도는 비핵화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국의 전술핵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러나 마나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갖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게 나와야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예를 들어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계기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기대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이 중국의 역할이나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한중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경제, 산업, 그리고 기후, 교통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해서 10여 건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조금 전에 서명식이 시작이 됐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한 내용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 뭐 서로 좋은 얘기도 하고 MOU도 맺지만 좀 껄끄러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서해 구조물 얘기나 한한령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얘기는 어느 정도 합니까? 저는 사실은 다자 문제는 굉장히 둘이 풀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자 문제는 좀 세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특히 한한령 같은 경우는 중국이 내린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한령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중국이 알았다 풀어준다 그러면 내린 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난 경주 회의에서도 문화교류에 관한 얘기들을 했고 양 정상이 큰 흐름에서 양자 관계 활성화 이 차원에서 정치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이런 문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교류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상 간의 교류에서 그런 게 나오면 물꼬를 조금 틀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문화 교류도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는 다른 국가의 문화가 자신들의 사회라든가 젊은이들에게 깊숙하게 전파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자리를 잡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오히려 서해 구조물 문제 같은 거는 조금 중국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해 구조물은 사실 PMG라고 그래서 이 잠정 조치 수역에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양식 시설이고 그렇다면 자기 해역에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굳이 잠정 조치 수역에다 하는 것은 어업과 항행 설비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고
그런데 중국은 어업 설비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준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해경이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얘기를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꺼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실무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중 양국이 상호 중요성에 근거해서 뭔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양국 관계를 끌고 가려면 네. 중국도 전향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수역 가깝게 가든지 뭔가 자기 수역 안 해야든지 이런 것들이 성의란 말이죠. 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한중 양국 특히 한국의 대중 비호감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소위 그 협중 반중 이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풀기 위해서 중국도 응분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런 데서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한중 관계를 설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한령이 이제 경제라면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서해 구조물은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 이제 서해 구조 그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경계선이잖아요. 해상 경계선인데 경계선 오다가 그쪽에서는 지금 합의가 안 됐으니까 잠정 조치 수역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자 그러면은 일단 그것이 어업 구조물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공동 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위원회를 만들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찌됐든 이 경계선이 획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감정이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또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양국 국민들 간에 서로 적대감만 키우는 거다. 그러려고 하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접근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한한령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강 교수님께서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다른 사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난 이제 5,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문화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돼 가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문화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게 뭐지? 아니 옛날에는 우리 문화를 다 수용했던 한국이 거꾸로 우리가 이제 그 문화를 수용해야 돼?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중국이 고민해 오다가 사드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글쎄요. 이제 이번 대통령께서 이제 가셔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렇게 훨씬 더 교류를 빈번히 하자. 그 말씀도 아마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하실 거고. 그럴 텐데 중국이 이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뭐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게 뭐 비단 한쪽 분야만 한한령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K-팝부터 시작해서 뭐 뷰티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드라마도 들어가는 거고, 영화도 들어가는 거고, 네, 엄청나게 잠시만요. 많은 지금 것이 들어가기 아마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거기 첫 번째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양국이 마주 앉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그 처음으로 했던 모두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모두 발언에 대한 평가,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 네, 그 사실 자극적인 언어를 최대한 피해야했죠. 네. 서로 정제된 언어로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회담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무적인 얘기들 이런 네. 것들은 조금 표면적으로는 뒤로 좀 밀어놓고 이 양자 간의 가능한 문제들을 얘기하자. 중국은 사실은 지난 시진핑 주석이 지난 경주 회의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네.
이제 전략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중국에 있어서 전략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자 관계 이외의 사안까지 다루는 거가 전략 관계입니다. 안 그러면 뭐 일반적인 동반자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수평적 호혜 관계를 얘기하면서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 교류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피할 수 없는 실현 가능한 한반도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중 양국이 적절한 접합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그 사실 우리 안보실장도 그러시고 이 대통령도 이 전면 복원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우리가 한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특히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왜냐하면 92년에 수교했을 때도 북한 요인은 그대로 있었고 네. 수교 30몇 년이 지났는데 북한을 정상국가화 하지 못했고 북핵 위기는 더 강화됐고 그 복원 이런 것들이 뭐 수교 당시에 그러한 상태를 뭐 사실은 수교를 했으니까 상호 공감대가 있었으니까 한 거죠. 그러면 아니면 그래도 사드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는 건지 사실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복원이란 표현보다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이걸 기점으로 출발점을 삼아보자라는 표현. 이런 물론 그런 의도를 갖고 하셨겠지만 전면 복원 그러면 이전에 어떤 상태 그리고 중국이 항상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상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수평적 호혜 관계 이런 거에 접근하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잘 지내보고 한반도 얘기도 하고 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당연히 이런 그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이런 표현들을 안 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단추는 모두 발언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뭐 화면도 잠깐 저희가 또 새로운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10건 이상의 MOU 서명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의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뒤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기 그리고 중국 네. 국기가 번갈아서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자리에 착석을 하고 시진핑 주석도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약 10건의 MOU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명을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분야를 보면 가장 주목이 되는 게 일단 경제 분야이겠고요. 그 외에도 산업, 기후, 교통 등등 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한중 알겠습니다. 교류가 전체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양해각서는 총 14건 그리고 중국의 문화유산을 중국 측으로부터 기증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포함해서 15건의 MOU가 맺어집니다. 특히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서 양국의 산단 간 투자 활성화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교통 분야 MOU 같은 경우에 양국의 육상교통이나 도로, 철도, 미래 모빌리티 등에 관한 협력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식품 분야에 대한 협력 문서도 있는데 식품 안전 협력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여러 물품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고 우리나라 수출도 역시 있기 때문에 K푸드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고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를 통해서 냉장 병어 등의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체결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5건이기 때문에 꽤 많은 그리고 예. 담당 실무자들의 이제 MOU 각서 서명이 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총평 듣다 말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평을 좀 들어보면 김열수 실장님께 듣겠습니다. 예. 그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은 뭐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에이펙 그 정상회담 할 때 한국의 대통령과 국민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한 거고요. 100년 만에 오는 변했기인데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한테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중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제가 좀 관심 깊게 이렇게 듣고 싶었던 부분이 네. 과연 그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이렇게 압송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애들로 표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좀 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여전히 뭐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의례적인 표현을 하면서 2026년을 이제 한중 관계의 어떤 뭐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이 복원이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시니까 네. 한중 관계의 새로운 시작의 어떤 그 뭐라고 원년으로 삼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다른 것보다는 민생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 한중이 서로 협력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의 모습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인민대회당에 도착해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 부인 펑리 위안 여사가 이 대통령을 영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김혜경 여사 그리고 옆에 펑리 위안 여사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민대회당이라는 것이 강 교수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로 의사당 가야 되는 같은 거죠. 네네.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고 중국의 주요한 회의, 당대회라든가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른바 양회. 예, 양회. 뭐 그 중요 회의는 전부 인민대회당에서 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심장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천안문 광장에. 예, 지금 보면 중국의 어린이들 환영단이 양국의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열하는 모습도 보이고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를 연주할 때는 이제 가슴에 손을 얹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반갑게 웃으면서 지금 행사장을 걸어서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앞서서 이제 이 영부인 간의 친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팬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펑리위안 여사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주에 안 오셔서 좀 서운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친구 잘 맞이한 한국인 깊은 인상이었다라고도 덕담을 주고받았다라는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이 단위에 올라가서 양국의 국기 사이에서 이제 국가가 연주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기에 대한 의례까지도 함께하는 모습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앞서서 저희가 모두 발언 전에 있었던 환영 행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전통 복장을 입고 영부인들은 각각의 영부인들은 나와서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빈급 환영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천안문 광장에서 예포 21발을 발사하는 예우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공식 환영 행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끝에서부터 김혜경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펑리 위안 여사가 나란히 서서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국빈급으로 환영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앞서서 공항에 마중을 나올 때도 장관급 인사가 마중을 나온 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네, 그렇습니까? 보통 중국은 이제 차관급이 나오죠.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수석 차관, 수석 부부장이 나왔었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국빈 방문이지만 그 차관 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 주석이 왔을 때 우리는 외교부장이 나가서 영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그래서 그런 그 호혜 예우 차원에서 아마도 장관이 나온 것 같은데 왕이 외교부장은 정치국원입니다. 네. 정치국원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총리급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영접 나가는 걸로는 장관급이 아니니까 더 높은 장관보다 급인 높은 거죠. 사실은 네. 마크롱 왔을 때는 또 나갔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신의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건데 최대한의 예우를 했고 이번에 그 마중 나온 장관급 인사가 인허준이라는 네. 소위 그 중국의 과학기술부장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에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또 온 거 아니냐 이런 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빈 예우를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그 국가주석
당 총석이 겸 국가주석이 이제 서열 1위인데 만나는 걸 비롯해서 리창 총리 서열 2위, 그다음에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짜오러지 서열 3위까지 다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국빈의 예우를 나름대로 중국이 애를 써서 갖춰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우리가 이런 화면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열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고생을 저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 짧은 기간 동안에 2명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국빈 방문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 방문을 그렇죠. 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도 그 국빈 방문을 하게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거의 같은 시간대에 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고, 한국이 또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고민도 이제 결국은 이제 없어졌던 결과가 됐는데, 그때 우리가 저렇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국빈 방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도 그에 상응한 그런 국빈 방문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전에 누가 나왔는지 1, 2, 3일을 만나는지 하는 것은 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지난 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들보다 조금 더 애우를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제가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권 피탈식의 국권 회복을 위해 손잡고 싸웠다라는 대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대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마디 좀 해주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왕이 외교부장하고 우리 조현 장관과의 그 사전 통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좀 진전된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한국의 표현, 그러면서 또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한중 양국은 일본 제국주의 역사의 피해자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군국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동아시아의 평화가 또 깨진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의 어떤 진전된 이제 발언을 요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한국이 사실 한미 동맹 구조라든가 한미일 삼각 협력 구조에서 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피력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세워지고 마지막에 중경까지 가면서 사실 중국의 도움을 받았는데 공산당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어요. 국민당 장개석, 장지스의 도움을 받았는데 네. 어쨌든 중화민국의 법통을 중화민국공화국이 이어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잔혹한 일제의 만행, 중국 같은 경우도 남경 대학살이라든가 731 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픈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공동 투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모아서 어느 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 분명히 특히 뭐 임시정부도 청사도 찾아갈 예정이고 김구 선생 그 또 기념을 150주년 뭐 이런 거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선열에 대한 이런 그 소위 예우나 또는 기념 이렇게 봐야지 그게 꼭 뭐 중국의 동조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상하이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상하이를 방문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이고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만들어진 지 이제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그 가시는 것 자체가 일본과 중국에 각각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는 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과거에 일본하고 같이 해서
일본을 대항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일본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과거에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싸웠는데 역사 인식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일정은 바쁘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임 임시정부 저것만 볼 게 아니고 거기 이제 홍크 공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류신 공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안에 가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중국에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가꾸고 있어요. 그 관리인도 한 명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교장 교감 선생님들하고 같이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한번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 뭐 장사, 난징, 충청을 해가지고 충청에 있는 마지막 이제 우리 상해 임시정부까지 보고 도로는 일주일 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굉장히 그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김구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잠시 시간을 내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잠시 둘러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의미도 있고 일본에 대해서 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윤봉길 의사가 일으킨 그 폭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장개석 그 총통이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중국 사람 100만 명이 하지도 못할 일을 우리 조선인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정상회담 가운데서 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우리나라에 좀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이상 밝힐 게 사실 없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우리 수교선명 제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이며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승인했습니다. 아니 존중한다.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승인을 한 건데 인정을 한 건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이후에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이제 그런 입장을 원칙으로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지금 중국이 183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쉬운 4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 그냥 하나의 중국, 중국이 대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CCTV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때 합의한 내용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힌 거가 맞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벗어나서 더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건 우리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나 특히 아세안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할 때마다 꼭 들고 나오는 게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원차이나 팔러시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맞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다. 그런데 대만도 거기 그대로 현상이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중국 정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변함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다만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뭐 예를 들어서 대만과의 민생이라든가 이런 교류할 수 있는 거죠. 미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나치게 그게 마치 대만을 다른 정부로 인정하는 중국은 그거를 일중일대라고 표현해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정책. 근데 사실 한국이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하신 거가 원래 우리 수교성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니까 그 이상 나가기가 한일 관계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예. 그 쉽지 않은 거니까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밝혔던 입장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입장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김열수 실장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다케치 총리가 얘기한 것은 대만 유사 사태가 일본 유사 사태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일본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아주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네. 그것이 이제 또 대만에 대한 포위 훈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한일령까지로 이제 확대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제 뭐 덩치가 큰 나라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빨리 이제 무시하거나 또는 없던 걸로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일령 같은 경우도 저게 그냥 뭐 한두 달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아무리 짧아도 1년은 넘게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전 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뉴스에서는 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이제 신문이나 이렇게 또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거 보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자꾸 그 얘기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는 넣고 안 넣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뭐 기자 선생님들이 좀 잘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성락 실장이나 우리 대통령께서도 분명하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1992년도에 중국과의 수교할 때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하나의 합법적인 정부인 것을 레코그나이즈한다. 그런데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존중한다. 리스펙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앞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모두 발언에서 함께 나왔던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세계 평화의 긍정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이 부분을 한반도의 평화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있던 마두로 사태를 생각하면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과연 누가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얘기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이 좀 한정적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김 실장님. 아주 뭐 브로드하게 얘기했다라고 네. 봐야죠.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미국을 직접 이제 비판하는 형태로도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주권은 존중돼야 되고 제국주의 시대로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과연 모두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것이 이제 기껏 해봤자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더 이상 뭐 이렇게 자극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한마디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 선은 뭐 인정은 뭐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더 세게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중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중남미에서 1대1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의 거점의 핵심 거점이 바로 베네수엘라란 말이에요. 중남미 전체 통틀어 가지고 한 1,200억 정도 차관 줬는데 그중에 600억 불을 이 베네수엘라에 차관을 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엊그제 저녁에는 이제 마두로 체포하기 직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의 특사까지 그날 저녁에 갔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했는데 저렇게 이제 말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사실상 돈을 못 받아내니까 결국은 베네수엘라부터 이 석유에 베네수엘라가 파는 거에 한 85%로 뭐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80% 이상을 그쪽으로부터 지금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거고 인프라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일 미국하고 각을 세워버리면 그거 전체가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마두로 정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들어서게 될 베네수엘라의 차기 정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을 세우는데 대변인 정도는 각 세우는 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강 교수님.
저도 똑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 발 더 나가면 사실 새로운 분란이 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나올 수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대미 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뭐 4월에 또 만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한국과 중국이라는 양자 관계를 놓고 보면 사실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애둘러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게 지금 우리 김 실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베네수엘라라는 데는 중국의 1대1로 중남미 거점이에요. 거기에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개입을 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반미 마두로가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입어서 중남미에서 반미 연합전선을 구축해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나온 건데 그거는 사실 한국에다가 뭔가를 얘기하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국제주의 원칙이나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는 초점을 안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행간을 짚어보면 그래도 국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생략된 말이 많은 거죠. 미국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협심을 해서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협력하면 뭐 이런 의사가 들어있기는 한 건데 아주 애둘러 표현을 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언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두 정상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한편 북한이 어제 발사를 했죠.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이걸 어떤 의도로 파악해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점을 보면 일단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기도 했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일어난 건데 어떤 의도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한중 정상회담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마두로 대통령을 이렇게 압송하는 것도 고려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했는데 이걸 뭐 시중에서 떠도는 용어로 제가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조금 좀 불편해요. 사실상 작년도 신년 그 축전 오갈 때도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을 제일 마지막에 오면에 다른 베네수엘라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당서기들이 보낸 거기다가 그냥 한 줄 정도 이렇게 넣고 끝냈거든요.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문제는 작년도 9월 달에 전성절 때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막내에 세우면서 푸틴과 거의 동급의 대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개선이 되는구나. 완전히 이제 복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10월 10일 날 북한에 소위 말해서 노동당 창당 80주년에 초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안 가고 누가 갔습니까? 리창 총리가 갔거든요.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한국의 에이펙에는 누가 왔어요? 이게 시진핑 주석이 덜렁 참석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일단 좀 심사가 틀렸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2달도 안 돼서 또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국빈 자격으로 그것도 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중국에서 국빈을 맞이하는 대통령으로 한국 대통령을 해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하니 마음이 많이 이제 심정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좀 중국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쐈다라고 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마두로 대통령의 압송과 관련돼서 오히려 김정은이가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없는 이 베네수엘라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베네수엘라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테니 절대로 북한을 얕보지 말아라. 예. 자, 내가 여기 핵무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화성 11-마형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할 테니 이거 보고
절대로 북한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아라. 그것을 이제 미국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두 가지가 이제 뭐 혼용이 돼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북한이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음이 불편하죠.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될 건가 그런 것들도 불편하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계속해서 중국이 한국을 끌어당긴단 말이야. 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러시아하고는 좀 있으면은 이제 종전이 될 것 같으니까 나도 뭔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은 미국하고 한번 회담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만 네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마두로의 압송을 쳐다보면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것 때문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촉진 요소가 된 것이 오히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끌어당기니까 오히려 북한은 미국을 또 끌어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게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 모두를 염두에 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사변들이 핵 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발언을 훈련을 찾아서 했는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베네수엘라랑 달라 이런 거를 좀 과시하려는 당연히 의도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는 급박하게 일어난 거고요. 아마도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몇 시간 전에 나오니까 그 양자를 다 겨냥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이 비핵화 내지는 소위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합의는 없겠지만 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살아있다라는 나를 잊지 말라라는 그런 거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똑같은 거죠. 지금 마두로가 저렇게 체포돼서 가는 아주 정말 특이한 상황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베네수엘라하고 다르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 김정은도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 그래도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원하는데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결국은 내가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두드려 맞는 걸 보니까 그 억지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핵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인데 만약에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고 그래도 한국을 끼고 나가는 한국과 같이 하는 이런 대화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고민인 거고 핵을 고도화하는 거 특히 지금 그 화성 11 마형 그 현장 지도하면서 2.5배 이상 그 군사력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핵화라든가 북한의 그 소위 미사일 고도화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또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양쪽에 다 부담을 지는 그런 어려운 형국이 지금 펼쳐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끝으로 하나의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4월 달에 미중, 중미가 만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 강자 두 명이 만나면 별 큰 소득 없이 끝나는 게 대부분의 회담인데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만나서 얘기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마두로 사태도 있고 세계의 경찰을 지키고 있는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느냐 고민을 좀 할 것 같으니까 미중 간의 정상회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듣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4월 달에 만나게 되면 여전히 이제 관세 협상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안보 문제는 서로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세 협상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미봉책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연기를 해놓고 1년을 더 연기시켜 놨는데 그래서 4월 달 되면 이것을 이제 완전히 타결을 보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만나서도 완전한 타결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전한 타결보다는 미완의 상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한국한테는 유리하다라고 봐요. 만일에 타결이 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과거에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의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이 합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대등한 상태고요. 그 대등한 상태가 이제 무역 수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작년도 같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180억 불인가 이렇게 우리가 무역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면은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서 계속해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쟁을 막아주고 있는 거 그리고 한국이 초격차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나마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대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자 중국에 대한 통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통제 같은 것들이 있기에 반도체 문제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조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그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협상이 제가 볼 때는 뭐 완벽하게 타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타결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월 미중 중미 만남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사실은 미중 간의 경쟁을 우리가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금방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무릎을 꿇거나 그리고 한쪽을 파멸시키거나 그런데 지금 구조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양극 체제를 만들려는 중국과 그거를 제압하려는 미국. 이제 이 경쟁이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적어도 공급망 차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양극 시스템. 우리가 과거에 미소 냉전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와 군사력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국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경제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미국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디커플링이 가능하냐? 어렵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실장님 지적하신 대로 끝나지 않는 그런 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공급망 재편 과정과 이걸 통해서 우군 만들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올해도 아마도 이 미중 갈등이 계속 전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또 많은 국가들은 편들어라, 선택해라 이제 이런 데 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초격차라든가 확고한 기술력,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품목들이 5-6가지가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자각만이 살 길이다. 정말 다른 방법은 별로 없다. 이렇게 올 한 해에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좌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서 짚어본 한중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미중 관계까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